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수학 강사가 된 남자입니다. 불행하고 불쌍하고 힘들었던 제가 어떻게 지금은 넓은 집, 좋은 차를 타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건 결코 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 저를 도와주셨던 수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운 분들께 이 글을 바치고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댁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것을 판매하던 집이었습니다. 커다란 집에 마당도 엄청 크고 작은 장독대만 수백 개가 있었죠. 운영이 잘 되어서 일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돈도 엄청 많이 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라 성인 되기 전부터 가업 물려받을 준비를 하며 할아버지께 열심히 배우셨답니다. 집도 잘 살고 물려받을 가업도 있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나요? 주변에서 선봐라, 미팅해준다는 말들이 쇄도했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딱히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그땐 일이 너무 재밌으셨대요. 그러던 중 친구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아는 얼굴이더래요. 중학생 때 아버지에게 러브레터를 줬던 학교 동생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신기해했는데 알고 보니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짝사랑하던 상대 여자가 아버지 친구를 통해 아버지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몇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호감이 생겼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셨답니다. 그 순수한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였죠.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사업을 맡아 하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업을 제대로 물려받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요.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어서 그런지 직원들은 아버지를 사장 취급을 안 해주었고 거래처들도 아버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답니다. 그것도 그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때 담당하던 세무사 찾아가니까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세무서도 가보고 국세청도 가보고 은행도 가보고 하셨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업을 맡으면서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저지른 사기극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과 세무사가 짜고 친 판이었는데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돈도 횡령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으셨던 돈들로 세금은 얼추 메꾸어졌는데 모조리 빼간 회사 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였죠. 당연하게도 직원들은 모두 그만두었고 그동안 일한 월급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중단되면서 거래처에서 선납했던 돈들도 모두 돌려줘야 했었죠. 결국 아버지는 그 큰 집을 팔게 되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단층짜리 작은 집을 하나 구해 들어가 살림을 꾸리셨대요. 저와 편찮으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 둘까지요. 6식구가 살기엔 비좁은 집이었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힘든 환경이었죠. 그래서였겠죠. 어머니가 도망친 건. 그 좁은 집으로 들어간 지 한 달째 되던 날 어머니는 말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아픈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아이 셋을 키우는데 돈도 없으니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원망은 하지 않지만 밉긴 하네요. 아버지는 갑자기 살림에 육아에 병간호에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긴 고민 끝에 결국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시게 됩니다. 당신이 짐이 될까 염려되신 할머니가 먼저 가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아버지는 큰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를 보내시고 집에서 혼자 우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7살, 동생들은 4살, 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3남매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평생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사업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덜컥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었고 사장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학벌이 좋아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술이 있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보고 버텼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오전에는 도배일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8살이 되고부터 동생들은 다 제 손으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대변 뒤처리도 서툰 동생들 뒤치다꺼리를 다 제가 했습니다. 8살 때부터 전기밥솥에 밥할 줄 알았고 늦게 오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냉장고에 아버지가 해놓으신 소세지 반찬 꺼내서 동생들하고 밥 차려 먹고 씻기는 것도 다 했습니다. 참 어떻게 그랬는지 동생들도 저도 아버지도 참 대단했네요. 학교에서 제 별명은 거지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본다고 해도 제 나이 고작 8살이었습니다. 어른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죠. 빨래가 덜 마른 냄새나는 옷을 학교에 입고 가고 준비물을 못 챙겨가고 가지고 다니는 연필들은 죄다 몽당 연필이고 잃어버린 신발 주머니를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비닐봉지에 실내화를 넣고 다니니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런 제게 아무 생각 없이 거지다 거지 라고 한 것이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부르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동생들 돌보느라 놀 시간도 없었지만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3355 모여 딱지도 하고 공도 가지고 놀고 하는데 저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게 교과서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시험이라는 걸 제대로 보는 나이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 6학년 때는 줄곧 전교 1등을 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었고 누가 저한테 공부를 알려준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밤에 집에서 숙제하면서 교과서 보고 복습한 게 다였는데 그렇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중학교 가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이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서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다는 애는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계획도 세워주고 방법도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배우는 것들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미 교과서에 있는 국어 소설이나 영어 지문이나 수학 문제 같은 건 초등학생 때 끝냈다더라고요. 저런 애들을 어떻게 이기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정말 잘했거든요. 좋아하기도 했고요. 학원 다니는 애들이 푸는 중2, 중3, 심지어 고등학생 문제들 같은 거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풀게 한 시험지나 보자 하고 하니까 수학은 무조건 만점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수학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요. 중학교 3학년쯤이 되어서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공부구나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초등학생 동생들 집에서 밥 먹이고 숙제시키고 이부자리 펼쳐주는 힘든 중학생이었지만 어두웠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문계에 진학해서 좋은 성적 유지하고 대학교까지 가는 게 제 목표였죠.
그동안 꿈도 장래 희망도 없던 제게 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야, 고등학교 공고 가는 게 어떻겠냐? 네? 아버지, 왜요? 공업고등학교 가서 기술 배우면 졸업 전에 취직할 수 있다더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기술을 배워야겠더라. 그만한 게 없어. 네? 아버지, 저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대학도 갈 거고요. 저 공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알지, 아는데. 아버지가 너 학원 보내줄 형편도 안 되는데 네 친구들은 다 학원이며 과외며 할 거 아니냐. 누군 벌써부터 외국도 간다더라. 지금이야 어리니까 비슷비슷한 거지. 고등학교 가서 대학 준비하면 그게 지금 같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기술 배우면 너도 나중에 편할 거다 이거지. 공부는 언제든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땐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드디어 꿈이 생겼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절 생각해서 당신처럼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셨다는 걸 알지만 그땐 아버지가 밉기만 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께는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말대로 해도 되는 건지, 그럼 나중에 정말 편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요. 민우야, 너 어쩌려고? 아버지 말대로 하지 그랬니?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어요.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유학 가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요즘 가정 형편 어려운 사람들은 대학 국가 장학금도 잘 나온대요. 등록금 문제로 속썩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아버지는 짧은 한숨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내가 어쩌겠냐. 잘해봐라 민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정말요? 정말이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신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분명 더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애들이 널려 있겠지만 이만한 자신감이라면 그 누구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모한 생각이었겠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반 10등을 하게 됩니다. 30명 중에요. 그냥 딱 중간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유능한 선생님들께 받은 기출문제도 없고 요령도 없던 저는 무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맨날 코피 흘리며 밤을 새우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말고사에서 반 4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역시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터덜터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방학에 무료 특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라는 말에 홀린 듯이 학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선한 인상의 원장님께서 종이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특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 한 달 동안 중고생들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로 지불할 돈은 없고 문제집 몇 권 사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특강을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혹은 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는 그 사람들은 대학교 봉사 동아리인데 포트폴리오도 쌓고 경력도 쌓을 겸 수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서 원장님이 주신 A4 용지를 정독하다가 마지막에 선착순 마감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그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신청을 했죠. 작은 학원이라 그런지 소수의 인원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랑 동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5명 정도뿐이었습니다. 전문 강사도 아닌데 수업을 잘할까? 괜히 시간만 날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수업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수학 수업이 정말 유익하고 재밌더라고요. 듣자 하니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생이 아닌 실제로 그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유명한 학원에서 일도 했었고요. 지금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며 어려웠던 문제들도 쏙쏙 이해가 되고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특히 좋아하고 잘하기도 해서 그런지 나중에 특강 끝날 때쯤엔 선생님하고 많이 친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덥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쏠게. 우와, 선생님 최고예요. 아이스크림을 쪽쪽 먹으며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 선생님한테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하면 재밌어요? 재미? 응, 재밌지. 왜? 민우 선생님 하려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 같은 학원 선생님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 재밌지. 돈도 잘 벌고. 돈 잘 벌어요? 직장인처럼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민우야,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쪽은 경력, 실력을 엄청 잘 쳐주는 분야야. 너 강남에 학원 엄청 몰려있는 곳 알지? 네, 들어봤어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돈을 억소리 나게 벌어. 대단하지? 억이요? 선생님, 진짜 뻥치지 마요. 에? 왜 뻥이라고 생각해? 진짜야. 선생님이 거기 있다가 왔잖아. 정말요? 그래. 선생님이 지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집안 사정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땐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많이 받았어. 우와. 민우는 이해력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 찾아와. 선생님이 우리 민우는 공짜로 알려줄게. 그땐 선생님의 말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억소리 나게 번다니 그건 정말 제가 모르는 세계였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 특강이 끝났고 원장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학원을 계속 다닐 거냐 하는 영업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학 선생님과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갔었죠. 저는 특강 후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수학보다 부진했던 과목들도 성적을 올릴 수 있었고 2학기 중간고사에선 반 2등, 기말고사에선 전교 3등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전교 1등, 2등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의대를 권했지만 제가 사람을 살릴 용기는 없었거든요. 피도 무섭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 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은 안 계셨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내배고 다닌 말이 있어서인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당당하게 수학과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는 없었지만 반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떻게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럴 수가 있냐고 대단하다고 해주었죠. 아버지도 제가 합격한 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장하다, 민우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정말 대견해, 우리 민우. 이제 곧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우야, 동생들이랑 집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거라. 알겠지? 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희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지 않았다면 저 합격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생들도 오빠 최고라고, 형 최고라고 하며 자기들이 더 신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 수학 선생님이셨죠. 고3 되고 학교 야자를 신청했어서 한동안 못 배웠었거든요. 이 기쁜 사실도 알리고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받으러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좋은 대학교들은 수시 합격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였거든요. 학원에 찾아가서 교실 4군데를 돌아보는데 어디에도 수학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소 원장님하고 자주 봤었던지라 원장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학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민우 언니. 수학 선생님. 원장님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원장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수학 선생님 좀 아프셔. 그건 알고 있었지? 건강 문제로 유명 학원에서 여기로 오신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디가 아프신지는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암에 걸리셔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쪽 본가에 계셨던 거거든. 암이요? 응, 한 7년 전쯤 수술하시고, 이젠 거의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을 했대. 그래서 입원하셨어. 한 달 전쯤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수학 선생님이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셨고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원장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몇 달 못 본 것 뿐인데 수학 선생님은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말라 계셨습니다. 제가 주무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받았던 강민우라고 합니다. 아, 학생이 민우구나. 반가워요. 나는 선생님 여자친구. 네, 그런데 선생님은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많이 고통스러워해서 진통제 맞고 잠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민우 학생 얘기 많이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나중에 유명한 강사가 될 것 같다고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민호 학생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요. 선생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요. 깨어있을 때 오면 더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터덜터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셨다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깨어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고 계신 선생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꼭 유명한 강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억소리 나게 큰 돈을 벌 거라고요. 전 걱정했던 수능도 성적이 좋게 나오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따로 생활비 나갈 것도 없었습니다. 수강 신청 다 끝내고 틈나는 시간에 할 만한 알바가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성공적으로 척척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죠. 드디어 대학교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장한 술자리도 즐겨보고 숙취를 이겨내며 강의도 듣고 동기 대리 출첵도 하며 꿈꾸던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2주, 딱 2주 동안 저는 그런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수업 끝내고 집에 와서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아버지인가?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석구님 댁 맞으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인데요. 누구세요? 희망병원입니다. 강석구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수술 들어가야 해서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졌나 싶었습니다. 저는 동생들한테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저녁 차려 먹고 일찍 자라고 안심시켜 놓고 뛰쳐나왔습니다. 평소에 비싸서 택시는 절대 타지 않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기다릴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바로 택시 잡고 병원으로 간 저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신없는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찾으려 애쓰는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로 수술에 들어간 건가 하고 간호사분께 여쭤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의사 둘, 간호사 여럿이 모여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익숙한 신발, 익숙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며 다가간 제 눈앞에 들어온 그 사람은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꿈일 거라 생각하는 제 마음과 다르게 아버지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아버지께 그렇게 헬멧을 꼭 쓰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는데 웃으며 알겠다던 아버지는 헬멧을 쓰지 않으셨고 그렇게 영원히 제 잔소리를 들으실 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아버지의 지인분들, 저의 몇 없는 친구들은 다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라고요.
힘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미래가 어둡기만 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동생들을 봤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하나는 중학교 3학년. 제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다니던 대학교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마 전부 다 갚지 못하신 조금 남은 빚을 환불한 등록금으로 내고 나니 1,000만 원가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해야 했고 동생들에게 엄격한 무서운 형, 오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끝나면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우유 돌리다 보면 시내 지나갈 때 가끔 아침까지 술을 먹은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달 끝내고 공사장 갈 땐 대학교 과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두꺼운 책을 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없는 걸까? 내 인생은 이렇게 빚만 갚고 동생들만 키워야 하는 건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영원히 할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맨날 들었습니다. 가장이 되어 일을 하고 살림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빚을 다 못 갚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먹는 것도 엄청 먹고 너무 빨리 쑥쑥 자라고 학교에서 자잘하게 필요한 돈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힘든 마음을 동생들에겐 차마 물려주기 싫어서 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우유 돌리는 것도 남들보다 빨리 돌렸고 공사장에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와, 역시 젊은 게 좋다니까. 그 무거운 걸 치고 잘도 오르네. 그러게 말이야. 아주 빠릿빠릿하고 일도 참 잘해.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아버지 뻘 정도의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젊은 제가 단연 눈에 띄었고 아저씨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자자, 바카스 좀 먹고 하세요. 자, 민우는 배로 일하니까 2개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아저씨들 틈에 앉아서 숨을 돌렸습니다. 아저씨들은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취조 아닌 취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우야, 너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냐? 너 20살 아니야? 젊은 놈이 뭐하러 이렇게 힘든 일을 해? 그래, 우리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업이라고 하지만 너는 사지 멀쩡하고 창창한 20살이잖아.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냐는 아저씨의 물음에 다른 아저씨들이 동요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좀 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요. 동생이 둘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집에 빚도 있어서 제가 애들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교도 그만두고 일하는 거예요. 원래 꿈이 수학 강사였거든요. 지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지만요. 아저씨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안쓰럽다는 듯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바카스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민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뭐 큰일이라고. 아저씨는 말이야, 대기업 다니다가 억울하게 잘려서 이 일만 벌써 10년째다. 집사람도 자식들도 다 나 무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 나는 보증 잘못 써서 아직도 빚이 몇 천이야. 그 망할 놈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나보다 힘들까 봐. 나는 돈 못 번다고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도망친 지 5년이야. 참네. 가방끈 짧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저씨들은 저마다의 힘든 사정을 마치 남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들도 그냥 껄껄 웃고 같이 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민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기에 너는 될 놈이야.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개인 사정 늘어놓게 하는 게 그게 재주 아니면 뭐더냐? 꿈 계속 꿔라 민우야. 20살이면 애기야, 애기.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대로 무너져 있을 줄만 알았는데 아저씨들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3년만 있으면 남동생이 성인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돈 벌고
그 이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막노동을 시작했던 곳에 팀장님에게 잘 보여서 그 이후의 작업들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당도 전보다 많이 주고 나름 일하는데 요령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먼 곳으로 작업을 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저씨들은 저를 빈손으로 집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우야, 가다가 정육점 좀 들리자. 아저씨 집에 고기 사가야 하는데 네 것도 같이 사자. 네? 아저씨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집에 많아요. 아유, 그 나이 때는 먹어도 배 안 부를 때잖냐?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장아찌를 담궜다며 밥 반찬 하라고 싸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아드님이 살쪄서 못 입는 양복이 있다며 나중에 차려 입으라고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차비하라며 돈을 주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대기업 다니는 따님이 쓰던 화면이 조금 이상한 노트북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크던 작던 값 비싸건 아니건 아저씨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잊고 있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도와주신 동네 학원 수학 선생님이요.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도움과 저에 대한 믿음들이 떠올랐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그분이 떠오르며 다시 제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난 거죠. 저는 틈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괜히 책만 봐도 반감이 들고 그랬는데 다시 책을 펼쳐 공부를 시작하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지 싶었습니다. 신이 나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막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이 공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생 공부 알려주면서 저도 새로운 문제 유형들, 모의고사들 풀며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남동생 성인 되면 제가 23살이니 그때쯤 다시 수능을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나 취업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취업 몰라? 맨날 툴툴거리기만 하는 남동생이 고3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공부머리는 영 없어서 공업고등학교에 간 남동생이 학교 성적도 좋고 배우던 게 적성에 잘 맞아서 2학기 때부터 현장에서 일을 한다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도 동생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이 말썽도 많이 부리고 성격도 사근사근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사회생활이나 잘 하는지 걱정이 되었는데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야, 장하다 민영아. 진짜 잘했어. 형, 그러니까 올해 수능 봐. 뭐? 형 대학교 가야지. 형 공부 잘하잖아. 나랑 민지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일하는 거잖아. 내가 형보다 더 많이 벌 거니까 형은 대학이나 가. 이 자식, 그렇게 형을 생각하고 있었어? 뭐래, 생각은 무슨 징그럽게. 수능 접수나 해라, 이 아저씨야. 동생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계부를 두들겨 보니 악착같이 일한 덕에 그해 여름이 되기 전에 빚은 다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가 문제였지만 많은 지출을 담당하는 빚만 해결되면 우유 배달은 안 해도 될 것 같더군요. 그래도 남동생이 얼추 자리 잡기 전까진 막노동하면서 생활비하고 돈도 좀 모아두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같이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저씨들, 저 올해 수능 봐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민우가 대학 가는구나. 아니요, 아저씨.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몰라요. 수능만 본다고요. 뭘 몰라, 이놈아.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히 붙어야지. 아이고, 뭐하냐. 수학 강사 될 뻔 오셨는데 현장에 책상이라도 하나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팀장님은 가끔 일 얼추 끝내고 정리해야 할 때에 저를 조기 퇴근시켜주는 특혜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민우 들어가라. 너 팀장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학교 떨어지면 안 된다. 하하,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얼른 가서 공부할게요. 오랜만에 수능을 보는 만큼 떨리기도 많이 떨렸습니다. 365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고3들 사이에서 과연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 나가는 길,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봤고요. 집안 곳곳에 외워야 할 공식,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봤습니다. 수능을 보던 해의 가을, 동생은 예정대로 취업을 했습니다. 가서 잘 해낼까 하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동생은 일이 너무 재밌다며 상사에게 칭찬도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던 동생들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딱 보름 남겨둔 10월 말까지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민우야, 꼭 합격해라. 합격하고 아저씨들하고 고기에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아저씨들이 저 주겠다고 엿, 초콜릿 등을 사오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아저씨들 용기를 들으니까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작업하고 있던 건물이 원룸 빌라였거든요. 거기가 여대 근처에 있던 곳이라서 대학생들 상대로 할 원룸 8채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법인 건물은 아니었고 원래 거기 있던 주택 주인이시던 할머니가 지으시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저희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라면도 사주시고 하셨거든요. 대부분은 할머니 아드님께서 와서 보셨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저희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학생이 민우? 아, 네, 강민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할머니께서 대뜸 고급스러운 화과자, 양갱 세트를 내미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화과자인지도 몰랐습니다. 먹어봤어야 알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받아들었습니다. 네,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대학 시험 친다고? 아, 네네, 맞습니다. 등록금은 있고, 듣자 하니 동생들이랑 힘들게 산다던데. 나라에서 조금 지원해 주더라고요. 요즘 학자금 대출도 잘 되어 있고,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일은 무슨? 등록금 내가 대줄게요. 네? 거기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아저씨랑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았어.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이건 너무 괜찮은데요, 어르신. 내가 그냥 준다는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 손주 과외나 해줘요. 그 과외비 미리 받는다 생각하고. 요즘 과외 비싸지 않나? 우리 손주가 이제 중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큰일이야. 그러니까 민우군이 좀 봐줘요. 알겠죠? 아, 네. 과외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저 등록금은 좀 그냥 받아줘요. 어차피 쓸 데도 없어서 어디 기부나 할까 했는데 잘 됐구만. 허튼 데 쓰일 일도 없고. 네? 그렇게 저는 등록금 전액을 할머니께 도움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염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사코 거부하던 걸 할머니께서 그런 무이자 대출이다 생각하고 빌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승낙해서 거래 아닌 거래가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응원받으며 일 그만둔 것도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능 보는 날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장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같이 일했던 인부 아저씨들이 저희 집 앞에 계시더라고요. 민우야, 아저씨 오토바이 타, 가자. 수험표는 챙겼어? 무슨 사인펜인가 그것도 챙겨야 한다는데 챙겼고?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 임마. 혹시나 제가 시험장에 늦기라도 할까봐 뭐라도 빠뜨릴까봐 그 아침에 저를 데리러 아저씨들이 오셨던 겁니다. 눈물 나오려던 거 꾹 참고 아저씨들이랑 시험장까지 갔습니다.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려는데 아저씨 한 분이 도시락통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내가 손재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샀는데 그래도 빈속보다는 낫겠지. 꼭 먹어라 민우야. 아저씨들은 일하러 가야 해서 끝나고는 못 올 것 같아. 시험 잘 봐라.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을 쌀 시간이 없어서 밥에 김치, 햄만 챙겨왔는데 아저씨가 저를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오신 겁니다. 눈물 왈칵 쏟을 뻔한 거 꾹 참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들이 뒤에서 민호 화이팅을 외쳐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19살 때 다녔던 그 학교의 수학과에 또 한 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나오고 엉엉 울면서 팀장님한테 소식 알렸고 그날 일 마친 아저씨들하고 삼겹살집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등록금 대주신다던 할머니의 도움으로 학업도 잘 마쳤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장학금도 많이 받아서 몇 번은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기도 했지만 그럼 할머니께서 생활비 쓰라며 용돈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4학년까지 열심히 학원 마치고 저는 바로 한 학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학생들의 성적에 항상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는 실력을 인정받고 강남에서 제일 학원이 많은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업계에서 인정받는 수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수학 선생님 말씀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었습니다. 기술직이던 제 남동생은 실력을 인정받고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 팀장까지 올라갔고요. 저에게 공부를 알려달라고 하던 여동생은 좋은 여대 졸업 후 그 어린 나이에 중소기업 대리를 달았습니다. 저희 3남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니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인부 아저씨들에게 저 또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무료로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부터 경험 삼아 시작했는데 처음 가르쳤던 애들 대학 보내고 그 동생들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저씨들께서 스타 강사한테 무료로 수업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저씨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할머니의 손주라던 그 아이는 제가 처음 학원 취직하자마자 가르쳐서 명문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의 다른 손주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봐 민호군, 내가 뭘 했어? 과외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랬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미 과외비는 다 메꿨는데 다음 달부터는 과외비 받아가. 지난번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젠 힘든 상황도 아니고 하니 이번엔 절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어른들한테 외면을 받았고 또래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적고 반감이 들었었는데 인부 아저씨들 만나면서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제 마음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아저씨, 할머니의 아이들 외에도 가끔 무료 강의를 나갑니다. 대상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일 때도 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공부방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재능 기부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제게 도움을 주셨던 수학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인부 아저씨들, 빌라 주인 할머니, 수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받았던 것을 다시 베푸는 것만큼 인생에서 행복한 건 없으니까요.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